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생생포커스 오늘 내일 재개장, 정식 재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전사고 많았었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폐쇄가 됐던 제2롯데월드가 내일 다시 정상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4개월 됐나요?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 작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개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불안감이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안전단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하신 분입니다. 안무영 한국건설안전협회장님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롯데월드 몰이요. 아쿠아리움, 수족관하고 영화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직접 아마 현장 조사도 당시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수족관에는 아쿠아리움의 누수 현상이 총 네. 네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네 군데. 예. 그리고 영화관은 스크린이 많이 떨린다고 해서 네. 민원이 발생이 돼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떨림 현장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게 영화관은 떨림 현상이 있었고 수족관에서는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아쿠아리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또 조사한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현장도 하긴 했는데요. 네. 영화관에는 진동 사고가 발생한 내용은 원래 영화관이 14관이라고 있어요. 네. 14관이 있고 그 상부에는 19관이 있습니다. 네. 14관 천정에다 영사기를 설치를 했어요. 스라브에다가 영사기를 부착을 해놨다 보니까 이 영사기의 위층에서는 포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바닥에 떨림 현상이 영사기 자체에 떨림을 줘서 그래서 이게 스크린에 이게 떨림 현상으로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위층에 있는 영화관이 왜 흔들림도 있고 막 하는 그러는 4D? 예, 영화관이었고 예. 그게 바로 스크린이 붙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네, 영사기가 붙어 있었는데 네. 그 영사기를 이번에는 예. 서라브에서 분리시켜서 격리를 시켜서 벽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렇게 현재는 괜찮은 걸로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수족관 문제는 어떻게? 수족관은 단순 누수라고 사실 이게 원래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네. 이 구조체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단순히 이제 실런트하고 방수청 자체에서 네. 약간의 들뜸 현상이 생겨서 예. 그 부분으로 조금 누수가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전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보통 이제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수족관이. 수족관은 유리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이에요? 예. 아크릴이 예. 두께가 경우에 큰 거는 두께가 한 41cm 정도 되는 게 네.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예. 유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예. 연결 부분에 약간의 좀 미세한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그러면은 그걸 지금은 다 해결했다라고 하니까 다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예.
단순히 그것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안이 발생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롯데 측에서 상당히 이걸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특히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면 누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예. 개척을 하도록 이렇게 개척기를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새는지를 예, 셀 때는 바로 이제 감지를 예. 해서 예. 상황실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수조의 그 조인트 부분에 한 80여 미터의 네. 그 부착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조의 조인트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내나 실런트하고 누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마감을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문을 열기 전에도 그렇게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을 넣어보고 좀 며칠 있어보고 이런 검사도 다 하셨겠죠? 예, 물은 제가 알기로는 물은 빼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요. 예. 물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순 실런트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체가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 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체는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 그 안전 조사가요. 네. 롯데월드 측에서도 따로 하고 또 서울시 안전자문단에서도 따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서울시 자문단에서는 네.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놓으면은 네. 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을 롯데월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엄선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쭉 해서 보고서를 네.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는 대한건축학회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근위 있는 학회입니다. 네. 여기서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어요. 예. 요 진단된 내용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서울시 자문위원들은 그 내용이 적절하게 검토가 되고 적절하게 조치가 됐는지 네.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롯데월드 측에서 이 대한건축학회를 통해서 정밀 진단한 것을 네. 서울시 안전자문단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 거군요. 예, 확인을 했죠. 예. 그렇군요. 예. 문제 없나요? 예, 현재 문제 없는 걸로 근데 판단됐습니다. 그 롯데월드 문제 일어날 때마다 다음번 문제는 없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고 난 내용들도 구조체 공사하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네. 유지 관리, 이 사용하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누수나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교육하고 이렇게 그 비상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누수가 되면은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때 이제 수족관에 물이 샌다. 근데 그 밑에는 정말 고압의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크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 부분도 그 수족관 하부에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뭐 폭파나 이런 게 없으면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의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예. 그 문에 들어가는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 이번에도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하지 않았었는데 서울시와 국민안전처에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다 보안 조치가 현재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처음보다는 개선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롯데월드 지금 이제 저층부죠. 롯데월드 타워의 저층부 이제 안전하게 재개장했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 우리가 현재 상태.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에서는 예.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번에 저희들이 회의한 내용은 네. 영업 중지된 상태 그 수족관과
그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에 대한 부분, 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매주 또 월별로 개척을 하고 롯데에서 아주 철저하게 개척을 해서 네.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토록 해서 누구나 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주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이게 그 예. 최고층 건물이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층부는 어쨌든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재개장을 했는데 이 최고층 타워동 공사에 대한 점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정기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지만 예, 현재 저 감리 회사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안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현재는 공사가 예. 102층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2층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층수가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성은 상당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도 보강은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롯데 내에서는 앞으로 남은 층에 대해서 좀 옛날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롯데 측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개장할 때도 저층 문제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문을 열었을 텐데 미흡했었고.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라는 점이 걱정이 되는데 주마다 이 수족관하고 시네마 검사해서 발표하는 것 외에는 어떤 또 대처들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뭐 전체 인원이 안전요원이 뭐 222명이라고 그러는가 안전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 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영업적인 측면이니까 그쪽에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고층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에 무슨 추락이나 어떤 낙하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조치되고 있는 상태로만 간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듭니다. 정말 믿고 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안전점검 앞으로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민안전단, 서울시 시민안전단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성 직접 안전점검을 하신 안무영 한국건설안전협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생생경제 3부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골든 포트폴리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골든 포트폴리오 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요즘 말로는 속된 말로 고급지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던데 상위 0.1%를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골든 포트폴리오 함께 해주실 최고의 프라이빗 뱅커입니다. 김창수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아유,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어떤 분들을 위한 재테크 정보 혹은 뭐, 이 금융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BBIP라고 하면은 예. 상위 한 1% 정도? 네. 아니면 이제 금융자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이 최소한 한 2, 30억 이상 있거나 금융자산이 한 10억 이상 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기가 그렇게 드린다는 게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예. 또는 또 이제 자기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그거에 맞춰서 자기도 그의 규모에 작지만은 자기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산 관리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분 좋은 예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강남에 거주하는 한 40대 중반의 전문 의사, 네. 전문의의 사연인데요. 예. 이분은 현재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데 조만간 교환 교수로 미국에 한 2년 정도 나가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참에 중학교 자녀 2명도 같이 가서 한 2년간 같이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잘 적응하면 계속 그냥 거기서 이제 대학까지 유학을 보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돌아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이제 강남의 좀 고급 아파트인데 여기를 이제 전세를 놓고 나면은 8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죠. 한 네. 2년간. 이 자금으로 이제 맡겨놓고 또는 이제 자기의 미국 생활할 때 생활비라든지 유학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고객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떠나신 게 아니고요. 예. 향후에 이제 가실 때 전세금 받아서 그걸로 이제 어떻게 교육비나 생활비를 할 것이냐라는 예. 건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자금은 어떻게 굴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주로 얘기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인데요. 투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세가 2년이니까 2년 후에는 물론 본인이 혼자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가족이 다 같이 돌아온다면은 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집을 입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2년 정도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고요. 기간의 제한. 예. 예. 그다음 또 하나는 2년 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면은 그 자금이 원금은 8억 원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실이 네. 나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유동자산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면은 이걸 원금을 꼭 지키거나 또 다른 유동자산이 1억이나 2억 정도 있다면은 한 6억 정도는 꼭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 면인데요. 알다시피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후적으로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정기예금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어떤 지금 현재 유학 비용이라도 이런 걸 충당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점. 그다음에 갑자기 8억 원이라는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수익률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이 금융종합소득이 될 수가 있어 2천만 원 넘으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넘는 부분은 최고 세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 세후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세금까지 또 다 고려를 해야지 되는데, 네. 근데 2년 후에 자금은 돌려줘야지 될 돈이기 때문에 원금은 유지해야 되고, 또 그래서 안전하게는 해야 되는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되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계금이 낮은 정계금, 이 저금리 시대에는 다들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하는 지금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추세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이제 요새 같으면 ELS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니 그런 거 하면 좋은데 네. 혹시나 상환이 안 될 수 있거나 원금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너무 올랐는지 아니냐 하는 그런 거품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한테 맞는 유동성과 이런 투자 제약에 맞는 맞춤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창수 센터장님의 답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만약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 드린 게 이제 현재 투자 목표 네. 결국은 정기예금 한 2배나 3배 정도 목표와 2년 이내에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줘야 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갖는다는 투자 제약 요건을 감안해서 이제 단기 어음 채권형, 이제 오. 채권인데 단기 채권형 펀드로 한 2억, 예. 그다음에 공모주 펀드로 2억, 예. 그다음에 국내 주식이 대 채권 혼합형으로 예. 2억, 그다음에 ELS 2억 정도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어음 채권 펀드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MMF나 비슷한 건데 MMF랑 같이 이렇게 단기로 운용하는 채권인데 요거는 MMF는 하루짜리라면 이건 한 3개월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짧은 채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가 한 1% 중후반대라면 요거는 한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 정도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알파 수익을 내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단기 채권이다 보니까 금리 변동성이 적어서 네. 이제 유동성도 좋으면서도 크게 변동하지 않고 정기예금 알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2% 한 초반대, 2.1에서 한 2.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공모주 펀드에도 2억을 넣어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공모주 펀드라고 하면은 공모할 주식 혹은 공모 이후의 주식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공모 이전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 공모주 펀드는 평소에는 그냥 채권형 펀드예요. 네. MMF 단기 채권형 펀드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운용되다가 어떤 일이 공모를 한다. 작년 연말에 삼성 SDS 공모를 한다 하면은 그 펀드에서 청약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청약을 하면은 공모 주식을 받아서 바로 보통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모 차익만큼은 수익을 내서 쌓아가는 그런 펀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로 팔지 않아도 조금 일부 보유할 수 있는데 평소 주식을 많이 편입해도 5% 미만만 편입해서 웬만하면 채권형에 가깝고 손실이 가능성이 적으면서 이제 어떤 주식 매매 차익은 공모 매매 차익은 비과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품은 지금같이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감도 있지만은 시장 유동성이 넘쳐서 공모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가 늘어나면은 수익을 낼 기회가 많아지고 그 기회를 알파 수익을 내면서 비과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많으면 좋은데 공모가 네. 없으면은 그냥 내 돈을 지키는 정도의 펀드가 되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MMF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네. 어음채권 펀드하고 공모주 펀드는 좀 성격은 다른데 돈이 네. 유지가 되는 그 구조는 조금 비슷하군요. 그렇죠. 네. 비슷한데 이제 그거는 채권형은 거의 2% 내외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요거는 어쨌든 주식이 조금 편입돼 네. 있고 수수료가 주식 공모에 대한 수수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저희도 목표는 저희가 한 3에서 5% 정도 네. 올 하반기에 공모가 많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 5% 내외 정도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여라고 불릴 만한 공모주가 있을까요?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뭐 미래에서 생명이라든지 뭐 여러 네. 그 대기업 특히 지금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돼 가지고 대기업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ELS 요즘 투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또 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ELS 투자에 몰리는 것, 쏠리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ELS 상품은 어쨌든 지수형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네. 노낙인형 같은 경우도 위험성이 낙인형 비율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예. 어쨌든 이 주가 지수, 기초 자산이 되는 지수인 그 중국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되면은 상환이 조기에 안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중국 지수가 변동성이 컸을 때 손실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는 위험 구간이 왔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조기 상환이 빨리 되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구간 이제 베리어가 예. 80이나 85 정도 해서 조기 상환이 빨리 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지수인 중국 지수를 뺀 네. 기초 자산으로 형성된 ELS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투자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투자로 8억을 굴려주실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오늘 김창수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내리더라고요, 중국이 금리를. 예, 일요일 날 예. 전격적으로 저녁에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이게 이제 2달 만에 금리 인하고 또 지난달에 이제 지준율 인하한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돈풀기, 그다음에 경기 부양 기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이 내걸고 있는 목표 성장률이 7% 성장률인데요. 이제 이게 과거에는 8%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바오파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예. 지금은 바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7%를 지켜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나오는 경제 데이터,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7%도. 예. 그래서 이제 계속 IMF도 이제 중국이 올해 6.8%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놨고요. 내년은 6.3%. 그래서 6%대 성장률을 예상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도 이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네.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경기 부양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3% 정도 이제 올랐고 그동안 이제 중국이 개혁 정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리 인하로 좀 희석시키는, 그래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책을 좀 펴는 경향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어떨 것이냐? 일단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중국 주식이 이제 오를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또 중국 경제가 부양 효과로 이제 좋아지면 중국의 물건을 파는 우리 기업들 좀 실적도 좋아질 거다. 네.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 증시도 결국은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한 0.5% 정도 네. 오르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한 좀 시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호주가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그리고 태국도 금리를 인하했고 그래서 이 중국 호주 이런 나라들의 금리 인하가 아시아 쪽의 나라들의 통화 완화 경쟁, 금리 인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네. 이제 해외에서 보기에는 한국도 역시 금리를 한 번 더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는 아시아 쪽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5일이죠. 우리는 금통위가 금요일에 아마 이번에 열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리는 추세 속에서 혼자 동결하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른 나라가 금리를 내리면 이제 이게 어떤 환율에 네. 영향이 있고 미치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를 계속 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에 좀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요번에 5월 달에는 좀 동결한다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한 7월이나 네. 8월쯤에 해외 쪽에서는 한 번 더 내릴 거다. 그런 전망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결할 것이냐,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가 이슈인데 바로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산유량이잖아요. 네네. 6월 달에 회의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산유량을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예. 오펙 내부에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감산을 하지 않고 자기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네. 이제 오페크 내부에서도 이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알제리 이런 좀 비주류 회원국들은 좀 감산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페크 내부에서 생산 쿼터 확대 이런 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국제유가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오페크 내부의 이제 알력인 측면이 이제 좀 강한 건데 이게 이제 다음 달 5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페크 회의가 열리고 이 감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국제금융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국제유가 때문에 다른 시장,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환율이나 이런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그동안 이제 떨어지니까 그 전 세계 금리, 미국, 독일 금리가 이제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제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하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그런 네. 상황이 이제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가 이제 다시 오르면 디플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좀 해방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그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이제 올랐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올해 연말쯤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국제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걸로 좀 보이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금리의 키를 지금 유가가 쥐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를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 요즘에도 얘기 많이 하네요. 네. 근데 항상 그 부자들의 책임감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대선 공약으로 소득 불평등을 꼭 다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예, 뭐 지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버핏이 아메리칸 드림에는 악몽도 있다. 이런 오.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꿈인데 악몽. 예. 예,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그 좋은 의미의 뜻이고 네. 버핏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악몽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든 게 그 포브스 400대 부자, 세계 400대 부자들의 자산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3배나 늘어났는데 네. 하위 20% 소득계층의 수입은 1%도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자들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자극하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미국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좀 쟁점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그 후보들 중 누구라도 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버핏이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주총에서도 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미국의 지금 문제고, 그래서 근로소득 보전 세제 개혁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대안을 좀 마련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죠. 예, 뭐 화두였고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은 지금 이제 대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우리나라는 양극화 문제 또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화가 됐었는데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세계적인 그 현상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이 장기 불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IMF나 이런 국제기구들, ILO 이런 쪽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좀 뭐 G20 차원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에 아직은 잠룡들이라고 해야지 될 텐데 그분들 중에서 이거 좀 먼저 해결책 가지고 나오면은 인기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SNS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된 내용과 또 뒷얘기, 방송 현장 사진까지도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